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화폐금융론, 화폐와 금융시장 챕터 1장 화폐금융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화폐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 경제 행위와 관련한 많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시간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 정보의 제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잖아요. 예산 제약할 때 특히 보면은 소득 가지고 예산 제약으로 넣긴 하는데 현실에서는 또 그거 외에 시간 제약과 정보 제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엄청 많으면 소득도 엄청 크게 늘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한된 시간은 또 뭐랑 연결되냐라고 하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시간의 유한성, 제한된 시간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원인이 된다. 우리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선택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장래에 발생될 일들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정보의 제약이라는 건 역시 또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으면 저 정보를 구하러 많은 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 정보의 이런 제약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시간 제약과 정보 제약은 둘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는 외상 거래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지갑을 놓고 왔네요. 외상으로 거래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지갑을 놓고 와서 신용도는 높은데 지갑을 놓고 와서 외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건지, 신용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시간과 정보의 제약 중에서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나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비대칭적인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려면 역시 시간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 제약은 정보 제약을 낳고 이 둘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하면은요, 결국 거래를 할 때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프릭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찰이라는 게 거래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요. 이 마찰이라는 게 바로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비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화폐가 왜 등장했고 시장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결론이야. 자, 진보를 거듭하게 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시간과 정보의 제약에 직면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화폐가 되고 또 하나는 재화나 어떤 서비스가 거래되는 분배망. 네, 그게 바로 마켓,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화폐와 시장이 어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그걸 화폐의 순기능,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가게와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화폐가 없어도 시장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화폐가 있음으로써 화폐는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걸 살펴볼 거야. 물물 교환에서는요, 우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욕구가 딱 맞아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 예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경제학 교수는 강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이발을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이발 서비스를 수요합니다. 그래서 이발사를 만나러 갔더니 이발사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발 서비스는 공급할 수 있는데 사실 경작 강의를 원하는 건 아니야. 쌀 수요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는 쌀을 공급하는데 막상 경작 서비스 강의를 듣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물물교환을 하러 가. 사과를 가지고 있어. 나는 토끼를 원해. 근데 토끼를 갖고 있는데 사과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많은 곳에서 1대1로 우리가 물물교환하기가 어렵잖아요. 막상 시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서로 거기 가면 토끼를 갖고 있는데 사과를 원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생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물물교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라는 게 없으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우리 경제학에서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왜요?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각자 너 뭘 잘해? 그걸 우리가 비교의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교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특화합니다. 특화라는 게 전문화야. 특화를 하고 전문화를 합니다. 원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환하게 되면은 이 교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급자족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윈이라는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환이 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욕망의 이중적 일치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거래 비용이라 합니다. 자, 우선 탐색 비용. 예, 거기 책으로 가보시면 10페이지 마지막 단락 봅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래 상대방을 찾아 나서는데 발생하는 비용, 그것을 탐색 비용이라 하고요. 설사 거래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저는 사과 5개, 토끼 1마리 원했지만 그 사람은 토끼 1마리에 사과 10개를 원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하는 교환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흥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서로 밀당하게 되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게닝 어떤 코스트를 우리가 교섭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 내가 사과를 들고 다녀야 되는 또 토끼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비용이고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계약, 약정을 체결했어. 근데 그것을 잘 지키는가?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 내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러면 그걸 강제 집행을 해야죠. 야, 너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빨리 이행해 하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 교수와 농부와 이발사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경제학 교수가 아예 강의를 한 다음에 쌀을 얻는 거야. 쌀을 얻는 다음에 여기 이발사랑 서로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두 번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3명이 있고 거래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당사자들과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거래에 이 달성되는 원하는 걸 얻기까지의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화폐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런 물물 교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한테 강의를 한 다음에 농부한테 화폐를 받는 거야. 이 화폐를 가지고 이발사에게 주면서 이발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 경제에서는요.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바로 강의를 해서 화폐를 받고 그 다음 화폐를 주고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환이 완결되는 데 있어서 신축성과 그 연결고리 과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그래요.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는 단순히 매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산하는 데 또 필수적인 요소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보시면 점차 화폐의 여러 가지 순기능 해가지고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 얘기는 뒤에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돈이라는 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알 수 있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돌고 돈다 해서 돈 이런 말도 나왔고요. 돈은 날개가 없어도 거기 중국과 일본의 속담에서 날개가 없어도 날개되고 발이 없어도 달린다 그런 말도 있게 되는 결국 화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교환, 거래 속에 발생하는 많은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교환 과정에서의 신축성을 높여주는 또 물물 교환의 불편을 줄여주는 게 바로 화폐, 교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화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의 순기능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